저는 파리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왼쪽 눈 밑에 있던 그 갈색 반점. 25년 전 제가 입양 보낸 딸과 똑같은 반점이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골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작은 흉터까지, 아기 때 수술받았던 바로 그 자국까지 그대로였으니까요. 뒤집어는 만에 다시 만난 제 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사람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주려고 했던 그 아이가 결국 파리 거리에서 소매치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어쩌면 너와 나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됐다입니다. 지정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지하철 4호선 샤틀렉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빼앗겼죠.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이번 파리 여행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옆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방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칼로 자른 것처럼 깔끔하게 말이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누가 좀 잡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파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나 봅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는 어깨를 쓱하며 씁쓸하게 웃기까지 했어요. 범인은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짧은 갈색 머리에 낡은 청바지와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몸집은 작았지만 동작이 매우 빨랐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잠깐 뒤돌아본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왼쪽 눈 밑에 동전만 한 갈색 반점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25년 전 포대기 속 아기의 얼굴에도 똑같은 반점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모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관점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 표시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라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소녀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계단 난간에 디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나쳐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반점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갈색의 타원형의 제 딸만이 가진 그 특별한 표시가요. 경찰서는 삭막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를 뒤봉으려는 40대 남성이었어요. 신고서를 받으며 지겨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성년자 소매치기 조직이라고 했어요. 조 루마니아나 동열에서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냥 흔한 일이니 체념하라는 투로 말했죠. 카드 정지하고 여권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갈색 반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그 소녀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특별한 반점이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적인 웃음뿐이었어요. 관광객이 소매치기 당한 것 가지고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는 시선이었습니다. 호텔을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밤 풍경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펠탑의 야경도 생강의 불빛도 모두 흐릿하게만 보였어요. 계속 1998년 그해 겨울이 떠올랐거든요. IMF가 터지고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저는 25이었고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하자마자 핸드폰을 바꿔버렸어요. 회사에 찾아가니 이미 사표를 내고 사라진 후였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울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월세시 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혼자 배를 쓸어내리며 아이에게 말했거든요.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그때도 지금처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텼어요. 그나마 염분이 많다고 걱정되어서 스프는 반만 넣었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혼자였어요. 새벽 3시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걱정에 잠도 못 잤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라고. 다만 왼쪽 눈 밑에 반점이 있지만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특별한 표시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반점이 죄책감의 증거 같았어요.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하늘이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비조차 제때 내지 못해서 간호사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태어날 때는 차비도 없어서 아이를 안고 1시간을 걸어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기엔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제대로 없었어요. 부유관 마련하려고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등에 업고 다녔죠. 주변에서는 미혼모라며 손가락질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해외 입양을 보내기로. 인터넷에서 입양기관을 찾아보며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더 나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의 예지 입양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는 전화였어요.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담당자는 김미영이라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상황을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입양 보낸 딸일 수도 있다고요. 김미영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1998년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호텔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저녁 7시쯤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김미영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기록을 찾았다고 했어요. 1998년 12월 23일에 맡겨진 여자 아기가 있다고. 생후 3개월이었고 왼쪽 눈 밑에 반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 지은이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김미영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가 1999년 1월에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파리. 근교의 브리 시르마른이라는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파리에 있는 국제입양센터에 연락했어요. 프랑스어를 못해서 영어로 더듬더듬 설명했습니다. 제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그 아이가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일 수도 있다고 하니 처음엔 전혀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입양기관에서 받은 정보도 함께 보냈죠. 담당자인 마리 PC는 처음엔 냉담했지만 점점 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반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흘 후에야 정식 합장이 왔습니다. 1999년 1월 15일에 한국에서 온 여자 아기가 피에르 뒤프레와 이자벨 뒤프레 부부에게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당시 아이의 이름은 클레어 뒤프레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충격이었어요. 그 가정이 5년 전에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거였어요. 양부모가 2018년에 이혼했고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와 재혼해서 남부 프랑스로 이사 갔고요. 당시 20살이던 클레어는 갈 곳이 없어져서 사회복지시설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하리디 PC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클레어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특히 양아버지의 음주 후 폭력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개입했지만 클레어는 항상 괜찮다고 했다고 해요. 아마 더 나쁜 곳으로 하는 게 무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클레어 행방을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성이 된 후 복지 혜택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불행히도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마리 씨는 안타까워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나은 삶을 주려곤 했는데 결국 아이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하지만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파리거리를 돌아다녔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온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샤틀레역, 렐사역, 오페라역, 몽파르나스역, 심지어 외곽에라 데팡스역까지. 소매치기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은 모두 가봤어요. 딸리건인 장 크로드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지쳐서 들어오는 제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딸을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파리토박이인 자신이 안내해주겠다고, 위험한 지역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장크로드의 도움으로 저는 파리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드니 지역의 뒷골목 벨빌 지구의 허름한 건물들, 바르베스 역 근처의 혼란스러운 거리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아이들이었죠. 며칠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카페 주인 피에르 모렐과 친해졌어요.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60대 남성이었는데 제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커피 한 잔으로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걸 신기하게 여겼거든요. 저는 그에게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피에르 씨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종종 본다고, 특히 관광객이 많은 이 근처에서는 거의 매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큰 형들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요. 동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아 프랑스로 오지만 결국 범죄 조직의 소나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덕원도 빼앗기고 완전히 통제당한 채로 산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이런 상황을 알지만 워낙 조직이 교묘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했어요. 필 씨는 제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혼자 간 아이들을 찾아다닌 건 위험하다고, 자칫하면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25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았는데 이대로 놀 순 없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필 씨의 카페에서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그 소녀였어요. 분명히 그 갈색 반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모두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 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일어나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뒤를 따랐습니다. 피르 씨가 뭔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소녀만 보였거든요. 25년 만에 다시 본 제 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놓칠 수는 없었어요. 소녀들은 지하철역 근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아래쪽의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이어진 미로 같은 골목이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혹시 들킬까봐 담장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곳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이 훔친 물건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나누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갑, 핸드폰, 목걸이, 시계, 심지어 여권까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물건을 분류하고 다른 아이는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 지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적게 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어두웠고 뭔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으며 떠들 때도 혼자만 조용히 앉아 있었죠.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왼손 약지에 있는 작은 흉터까지 그대로였으니까요. 아기 때 수술받았던 그 자국.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기형이었는데 생후 6개월의 간단한 수술로 고쳤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자고 아이를 지켜봤었거든요. 아치가 무서워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한국 이름으로 부른 거죠. 소녀가 움찔하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마주본 모녀의 시선. 소녀의 눈에 당황함이 스쳤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소녀는 몇 초간 저를 바라보더니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어였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 누구냐? 왜 나를 아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엄마야, 지은아,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니. 그 순간 소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영어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린 사람이냐고. 회중 와서 나타나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원망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상처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다른 아이들이 막아섰어요. 그 순간 모든 아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도 함께 뛰어갔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뒤를 쫓아가며 계속 불렀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제발 기다려. 하지만 소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 끝에서 소녀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25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또다시 놓쳐버린 거예요. 그 절망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11월의 파리 밤은 정말 추웠어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니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거든요. 장크로드가 걱정되어서 찾아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되어서야 아이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나이 많은 소년 둘이 함께 있었어요. 18살쯤 되어 보였는데 문신이 가득한 험상궂은 모습이었어요. 지인은 그 소년들 뒤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오늘 수학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확인하며 돈으로 환산하고 있었죠. 지희가 가져온 게 적다며 한 소년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위협적인 톤인 건 분명했어요. 지희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계속 화를 냈어요. 지니가 일부러 게으름을 피운다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소년도 합세했어요. 지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몸을 움츠러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요. 소연이 지은이의 멱살을 잡더니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딸을 이번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갔어요. 제 딸한테 손대지 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프랑스어가 아니라 한국어였지만 제 의도는 충분히 전달됐어요. 소연이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마 미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가서 그 아이를 감쌌어요. 25년 만에 안아보는 제 딸. 아이의 몸이 너무 말라 있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소연이 저를 밀치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이를 더 꽉 안았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저항했어요. 놓으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25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주먹이 제 어깨에 떨어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지니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때 또 다른 소년이 칼을 꺼냈어요. 작은 접이식 칼이었지만 충분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더 꽉 안고 말했어요. 제발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25년 만에 만났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아마 장크로드가 했을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 2대가 나타났어요. 소년들은 재빨리 도망갔지만 저와 지은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인 관광객과 프랑스 소녀가 골목에서 껴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통역관을 불러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25년 전 입양 보낸 딸을 찾았다고, 그 증거로 반점과 흉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입양기관에서 받은 이메일들을 보여주니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진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통역관이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하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싶었다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궁금했다고 했어요. 유치장에서 제니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말했습니다. 썰어린 게 아니라고, 그때 저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25살 미혼모에게 세상은 너무 차가웠다고. 배 굶으면서도 분유값은 어떻게든 마련했지만 앞으로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눈물을 삼키며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제이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은빛에는 25년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없이 그냥 주르륵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흉터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이 흉터를 기억한다고, 병원에서 수술받을 때 누군가 울고 있었다고. 그의 엄마였냐고 물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때 엄마가 울었어. 아파할까봐 무서워서 울었다고 대답했어요. 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마취에서 깨어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줬어요. 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어요. 자신도 엄마를 기억한다고, 따뜻한 품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자양아를 불러주던 목소리도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2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지은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때가요. 사회복지사인 소피 마르탱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지은은 미성년자이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명백히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사회복귀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단 법적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보호자가 되겠다고. 파리에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진짜 가족이 여기 있는데 말이에요. 진이도 동의했어요. 처음엔 어색할 거라고, 하지만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피 마르탱은 과정이 복잡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교육인이 프랑스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니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입양 기록과 DNA 검사 결과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임시 그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페시비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25년 만에 딸과 함께하는 쇼핑이었거든요. 첫 며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모녀가 갑자기 함께 사니까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어요. 지은이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저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니까 영어로 대화했죠.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도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무릎을 치며 기뻤어요.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매워하면서도 맛있다며 더 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은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둡고 경계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프랑스어를 틀리게 발음할 때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25년 전 아기 때의 웃음과 똑같아서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회복귀센터에서 지은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똑똑한 아이였나 봅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는데도 금세 따라잡고 있어요. 담당 선생님은 지은이가 특별히 언어에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수업을 들으면서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 가이드가 되고 싶거든요. 특히 이방인들의 뿌리 찾기 여행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2알째 되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신도 언젠가 한국을 가볼 수 있냐고. 엄마의 고향이 궁금하다고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였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은이의 왼쪽 눈밑 갈색 반점은 이제 저에게 죄책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기적의 표시예요. 25년 전에는 그 반점 때문에 아이를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반점 덕분에 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모녀를 위해 남겨둔 특별한 징표였던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25년 동안 놓친 시간을 천천히 메워가면 되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은이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거든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꿈속에서 엄마를 찾아 헤맸다고 고백했거든요. 파리의 겨울은 춥지만 저희 집은 따뜻합니다. 진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지은이가 한국어로 엄마라고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25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거든요. 지난주에는 함께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갔어요. 지은이를 다시 본 그 카페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에르 씨도 함께 찍어줬어요. 이제 그곳은 저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운명적 만남의 시작점이니까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그때 가방을 훔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덕분에 엄마를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지은이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함께 모든 걸 헤쳐나가자고. 지은이도 약속했어요. 더 이상 나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약속이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지은이와 함께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지은이가 자신의 뿌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고향도 보여주고 지은이가 태어난 병원도 함께 가볼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를 입양 보냈던 그 보육원 앞에도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25년 전 그 겨울날 눈물을 흘리며 포대기에 싸나기를 보육원 앞에 두고 갔던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서 더 성숙한 모녀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섭니다. 25년이라는 시간도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도 모녀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왼쪽 눈 밑에 작은 갈색 반점이 증명해준 것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론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다시 만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